환율이 500원을 향해 움직인다는 말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경제의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이며 자본과 신뢰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균열이 환율이라는 얇은 유리 위로 드러나는 순간 시장은 먼저 반응하고 삶은 뒤늦게 따라온다. 급등하는 환율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 기대를 뒤틀며 유동성의 방향을 바꾼다. 그 변화는 차트 한 줄로 끝나지 않는다. 외환 시장은 언제나 정직하다. 금리 격차가 벌어질 때, 경상수지가 약해질 때,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가격이 현실과 멀어질 때 환율은 가장 먼저 이를 반영한다. CDS 프리미엄이 오르고 단기 외채 비중이 커질수록 시장은 더 빠르게 위험을 가격에 담는다. 이 과정에서 환율은 원인인 동시에 결과가 된다. 상승은 다시 기대를 만들고 기대는 자본 이동을 가속한다. 역사는 이 경로가 얼마나 빠르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1997년 외환 위기 직전 숫자들은 이미 경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호는 소음으로 취급되었다. 지금의 500원이라는 수치는 과거의 반복을 의미하지 않지만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환율의 움직임을 단기 변동으로 치부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위험은 더 깊이 쌓인다. 이 다큐멘터리는 숫자 너머를 본다. 환율이 오를 때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글로벌 자본은 왜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파장이 어떻게 가계의 대출 이자와 물가, 일자리의 안정성으로 번지는지를 추적한다.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경고는 이미 시작되었다.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된다. 환율이 서서히 오르는 동안 시장은 이를 일시적 외부 변수로 해석하려 한다. 그러나 동시에 금리는 예상보다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장단기 금리차는 비정상적인 신호를 보낸다.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가계는 변동금리 대출의 부담을 체감하기 시작한다. 부동산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가격은 경직되고 유동성은 생산이 아닌 방어로 이동한다. 금융시장의 미세한 변화는 수치로 남는다. CDS 프리미엄의 완만한 상승, 외국인 채권 자금의 유출입 변동성 확대,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금리 스파이크는 단독으로 보면 위기가 아니다. 하지만 이 지표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이는 구조적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환율 상승과 함께 외환 보유액 증가 속도가 둔화되거나 스왑 시장의 비용이 높아질 경우 신뢰의 균열은 더 분명해진다. 실물 경제에서도 신호는 나타난다.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가격이 오르며 기업 마진은 압박을 받는다. 가격 전가는 지연되지만 결국 소비자 물가로 이동한다. 임금 상승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때 체감 경기와 통계 사이의 간극은 커진다. 이 과정에서 소비는 위축되고 기업은 투자를 미루며 경제는 점점 방어적 국면으로 이동한다. 위기의 징후는 공포가 아니라 무시에서 커진다. 시장은 경고를 여러 번 보낸다. 문제는 그것을 신호로 인식하느냐, 잡음으로 치부하느냐다. 환율 500원을 향한 움직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작동 중인 변화의 결과이며 더 큰 파장의 출발점일 수 있다. 환율 급등이 경제 충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금리다. 통화 가치가 약해질수록 중앙은행은 물가와 자본 유출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 둔화 속에서도 긴축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 선택은 가계와 기업의 차입 비용을 고정시키고 부채의 부담을 구조적으로 확대한다. 다음은 유동성이다. 외국인 자본은 환율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환율이 빠르게 오를수록 환차손을 피하기 위한 자금 이탈이 발생하고 이는 금융시장 내 원화 유동성을 위축시킨다. 은행은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기업은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단기 외화 부채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환율 변동은 즉각적인 재무 리스크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자산 가격은 왜곡된다. 부동산과 주식은 실물 경기보다 먼저 조정을 받지만 하락 속도는 부채 구조에 의해 증폭된다. 담보 가치가 흔들리면 추가적인 신용 수축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투자와 고용에 영향을 준다. 환율, 금리, 자산 가격은 서로를 강화하는 순환 고리를 형성한다. 결국 환율은 단순한 외환 시장의 결과물이 아니라 경제 전반의 균형 상태를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 500원이라는 숫자에 이르기까지의 경로가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이미 충격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환율과 신뢰의 관계는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아르헨티나는 재정 적자와 외화 부채 의존이 누적되면서 환율 방어 능력을 상실했다. 통화 가치 하락은 물가 폭등으로 이어졌고 중앙은행의 고금리 정책은 경기 침체를 더 깊게 만들었다. 환율은 결과였지만
붕괴를 가속한 촉매였다. 그리스는 다른 경로를 보여준다. 유로화라는 공동통화 아래에서 환율 조정이라는 선택지가 없었던 대신 국가 신용도와 국채 금리가 위험 신호가 되었다. CDS 프리미엄이 치솟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자본은 빠르게 이탈했다. 환율 대신 금리가 위기의 얼굴이 되었지만 본질은 신뢰의 붕괴였다. 터키는 환율과 금리 정책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치적 압력 속에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자 통화 가치는 급락했고 환율 불안은 물가 폭등으로 전이되었다. 베네수엘라는 극단적인 경우다. 통화 남발과 생산 기반 붕괴가 결합되며 환율은 기능을 상실했고 경제는 사실상 달러화로 대체되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환율 그 자체가 아니라 정책 신뢰와 구조적 취약성이다. 숫자는 다르지만 메커니즘은 유사하다. 시장이 신뢰를 거두는 순간 환율은 가장 빠르게 반응한다. 한국의 상황은 이들과 다르지만 같은 질문을 피할 수는 없다. 구조는 충분히 견고한가? 그리고 신뢰는 유지되고 있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진적이지만 일상 깊숙이 스며든다. 환율 상승은 먼저 수입 물가를 자극한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오르면서 제조업의 비용 구조가 악화되고 이는 소비재 가격으로 전가된다. 통계상 물가보다 체감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는 이유다. 같은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선택지는 줄어들고 가계의 실질 구매력은 조용히 깎인다. 금융 부문에서는 금리의 경직성이 문제로 떠오른다. 환율 불안이 지속될수록 금리 인하 여지는 제한되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가계는 상환 부담을 장기간 떠안게 된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과 가격 조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 압력을 받는다. 자산 가격 하락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내수 둔화로 이어진다. 기업의 경우 환율 상승이 항상 호재는 아니다. 수출 기업은 환율 효과를 기대하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와 원가 상승이 이를 상쇄한다. 특히 외화 부채를 보유한 중소, 중견 기업은 환율 변동이 재무제표에 즉각적인 부담으로 반영된다. 고용과 투자는 보수적으로 변하고 경제 전반은 방어 모드에 들어간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속도다. 환율이 빠르게 오를수록 조정의 충격은 커진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한 부분이 많지만 환율 1,500원이라는 신호가 가리키는 방향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 영향은 이미 삶의 가장 현실적인 지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다. 환율이 불안정해질수록 가장 먼저 거론되는 수단은 외환 보유액과 시장 안정 조치다. 그러나 보유액은 심리적 방파제일 뿐 근본 해법은 아니다. 시장은 개입의 규모보다 지속 가능성을 본다. 방어 의지가 불분명해지는 순간 개입은 오히려 신뢰를 시험받는 계기가 된다. 통화정책 역시 딜레마에 놓인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섣불리 낮추면 환율 불안을 자극할 수 있고 반대로 긴축을 유지하면 내수와 부채 부담이 더 깊어진다. 중앙은행은 금리 그 자체보다 정책의 일관성과 메시지를 통해 신뢰를 관리해야 한다. 시장은 숫자보다 방향성을 본다. 재정 정책도 중요하다. 확장 재정은 단기 완충 역할을 하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문이 커질 경우 오히려 환율과 금리에 부담을 준다. 이 때문에 정부의 대응은 속도보다 구조를 요구받는다.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생산성, 노동시장, 산업 경쟁력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될 때 시장의 불안은 완화된다. 결국 정책의 핵심은 환율을 특정 수준에 묶는 것이 아니라 환율 변동을 감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신뢰가 유지되는 한 시장은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 문제는 그 신뢰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는가다. 이런 환경에서 개인의 생존 전략은 거창한 예측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환율과 금리는 개인의 통제 밖에 있지만 노출 정도는 선택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부채 구조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만기가 짧을수록 외부 충격은 빠르게 체감된다. 금리의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감내 가능한 현금 흐름이다. 자산 구성 역시 환율 국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특정 자산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핵심이다. 유동성이 지나치게 낮은 자산은 위기 시 선택지를 제한한다. 반대로 단기 자금만으로도 불안정하다. 균형은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 확률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 소득 측면에서도 환율은 영향을 미친다. 수입 물가 상승은 실질 임금을 잠식하고 기업의 비용 압박은 고용 안정성을 흔든다.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단기 투자 기회보다 스스로의 경쟁력이다.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대체 가능성이 낮은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방어 수단이 된다. 위기의 시기에는 과도한 공포도
근거 없는 낙관도 모두 위험하다. 환율 1,500원의 경고는 행동을 요구하지만 조급함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정보를 선별하고 구조를 이해하는 개인만이 변동성 속에서 선택권을 유지할 수 있다. 환율의 숫자는 경제를 설명하지만 그 의미는 사회의 선택을 비춘다. 1,500원을 향한 움직임은 단기 충격의 신호이면서 동시에 장기 구조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는 성장에 의존해 문제를 미뤄왔는지 아니면 체질 개선을 통해 충격을 흡수할 준비를 해왔는지 묻게 된다. 환율은 그 답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지표다. 중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다. 위기는 언제나 갑작스러운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적된 결정의 결과다. 환율이 흔들릴 때 사회 전체가 동시에 취약해지는 이유는 위험이 한쪽에만 쌓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계의 부채, 기업의 투자 판단, 정부의 재정 선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지점에서 경제는 숫자의 영역을 넘어 신뢰의 문제로 이동한다. 시장은 완벽한 정책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관성과 현실 인식을 요구한다. 환율 1,500원의 경고는 아직 끝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비용은 커지고 조정은 고통스러워진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 경고가 앞으로 어떤 경로로 이어질 수 있는지다. 환율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위기가 현실화되는 분기점은 어디에 있는지 그 가능성을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환율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에는 항상 조건이 존재한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다. 글로벌 금리 환경이 전환되거나 경상수지가 안정되고 자본 유출 압력이 완화될 때 환율은 숨을 고른다. 그러나 이 조건들은 동시에 충족되기 어렵다. 하나가 개선되더라도 다른 축이 흔들리면 환율은 다시 불안해진다. 그래서 시장은 단일 지표보다 조합을 본다. 특히 중요한 분기점은 글로벌 금융 환경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금리 정책이 전환 국면에 들어설 경우 자본 흐름은 다시 재편된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곧바로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금리 차가 줄어들더라도 신용 리스크가 남아있다면 자본은 돌아오지 않는다. 환율은 금리보다 신뢰에 더 오래 반응한다. 국내 요인도 결정적이다. 수출 경쟁력의 회복, 에너지 수입 구조의 개선, 그리고 재정과 부채 관리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는 환율 안정의 전제 조건이다. 반대로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거나 구조 개혁이 지연될 경우 시장은 다시 경계 모드로 돌아선다. 환율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현재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결국 환율의 전환점은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에서 나온다.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서사가 만들어질 때 환율은 움직임을 바꾼다. 문제는 그 서사가 말이 아니라 현실로 뒷받침되고 있는가다. 위기가 현실화되는 순간은 대개 예상보다 늦게, 그러나 훨씬 빠른 속도로 다가온다. 환율이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시장의 반응은 비선형적으로 변한다. 방어적이던 자본이 일시에 이동하고 그동안 억눌려 있던 위험 프리미엄이 가격에 반영된다. 이때부터는 정책의 효과보다 시장의 속도가 앞선다. 금융 시스템에서는 단기 자금 시장이 먼저 흔들린다. 콜금리와 CP금리가 불안해지고 기업의 차환 비용은 급격히 상승한다. 유동성은 존재하지만 접근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실물 경제로의 전달을 차단한다. 환율 상승이 곧바로 금융 경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가 약해진 환경에서는 작은 충격도 크게 증폭된다. 가계와 기업의 심리는 이 단계에서 급변한다. 소비와 투자는 보류되고 현금 보유 선호가 높아진다. 이는 다시 경기 둔화를 심화시키며 정책 여지를 더욱 좁힌다. 악순환은 이렇게 완성된다. 환율은 그 시작점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균열이 표면화된 결과다. 이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인식이다. 환율 1, 500원의 경고는 위기의 확정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신호다.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경로는 크게 달라진다. 이 지점에서 다시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는 단기간에 폭발했지만 그 전조는 수년간 누적되어 있었다. 단기 외채 의존, 과도한 차입 경영, 고정 환율에 대한 과시는 시장의 신뢰를 서서히 잠식했다. 환율이 급등하자 외환 유동성은 순식간에 말랐고 금리는 급격히 치솟았다. 위기는 갑작스러웠지만 원인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당시와 현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위험하다. 외환 보유의 규모, 금융 규제, 자본시장 구조는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신뢰가 흔들리는 속도는 언제나 제도 개선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외환 위기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심리였다. 시장이 더 이상 방어 능력을 믿지 않는 순간 방어는 의미를 잃었다.
이 경험은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위기는 항상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외환이든 부채든 신용이든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같다. 환율 1,500원의 경고는 과거의 재현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신호에 가깝다. 경제는 기억을 가진다. 과거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사회는 같은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된다. 지금의 환율 움직임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조용히 던지고 있다. 국제자본의 시선에서 한국은 항상 상대평가의 대상이었다. 절대적인 수치보다 비교 가능한 안정성이 중요하다. 같은 시기 다른 국가들의 환율, 금리, 재정 상황이 동시에 비교되며 자본의 이동 경로가 결정된다. 이때 한국의 강점은 제도와 시장의 깊이지만 약점은 높은 개방성과 외부 충격에 대한 민감도다. 환율이 흔들릴 때 그 반응 속도가 빠른 이유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위험을 단계적으로 재배치한다. 먼저 신흥국 전반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고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해 보이는 시장을 선별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계에 위치한다. 위기 국면에서는 이 경계성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환율 변동성은 이 불확실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여기에 지정학적 요인도 더해진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가격 변동, 안보 리스크는 자본의 위험 인식을 증폭시킨다. 이런 환경에서는 단기 지표 개선만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시장은 정책의 지속성과 구조 개혁의 진전을 함께 요구한다. 결국 환율은 외부 평가의 종합 점수표다. 한국 경제가 가진 경쟁력과 취약성이 동시에 드러나는 지점에서 환율 1,500원의 경고는 단기 방어를 넘어 장기 전략을 요구한다. 구조적 관점에서 환율을 보면 인구와 생산성이라는 느린 변수들이 떠오른다. 단기간에 바뀌지 않는 이 요소들은 환율의 바닥과 천장을 규정한다. 노동 인구의 감소는 잠재 성장률을 낮추고 이는 장기 금리와 통화 가치의 압력으로 작용한다. 생산성 향상이 이를 상쇄하지 못할 경우 환율 안정은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된다. 산업 구조 역시 중요하다. 고부가가치 수출의 비중이 높을수록 환율 변동에 대한 내성은 커진다. 반대로 원자재와 중간재 의존도가 높을수록 환율 상승은 비용 충격으로 돌아온다. 한국은 기술과 제조 역량을 갖췄지만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의존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 환율이 오를 때 체감 부담이 큰 이유다. 금융구조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자산 가격과 강하게 연결된 경제에서는 환율 변동이 신용 경로를 통해 증폭된다. 외부 충격이 내부 불균형과 만나는 지점에서 위험은 커진다. 이는 단기 처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환율 1,500원의 경고는 이런 느린 변수들이 더 이상 배경에 머물지 않는다는 신호다. 숫자는 하루에도 바뀌지만 구조는 누적된 선택의 결과다. 이제 시장이 묻는 것은 단기 방어가 아니라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다. 환율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사회적 파장은 금융을 넘어 확산된다. 물가 상승과 금리 부담은 소득 계층 간 격차를 확대하고 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체감 충격은 극명하게 갈린다. 환율은 중립적인 지표처럼 보이지만 그 영향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취약계층일수록 비용 상승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 소비 구조도 변화한다. 필수재 지출 비중이 높아지고 교육, 문화, 여가와 같은 장기 투자 성격의 소비는 줄어든다.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을 넘어 사회의 역동성을 약화시킨다. 기업 역시 단기 생존에 집중하며 연구개발과 인력 투자에 소극적으로 변한다. 성장의 질이 훼손되는 과정이다. 이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위기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다면 정책의 지속성은 흔들린다. 환율 방어를 위해 감수해야 할 비용과 구조, 개혁의 고통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을 경우 신뢰는 정책 밖에서 먼저 무너진다. 환율 1,500원의 경고는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대응의 방향은 이미 숫자 밖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정책의 타이밍은 결정적이다. 너무 이른 개입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을 방해하고 너무 늦은 대응은 신뢰 회복의 비용을 키운다. 환율이 특정 수준을 넘나드는 순간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정책 당국이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시장이 이해할 수 있는가다. 예측 가능한 규칙이 있을 때 변동성은 완화된다. 환율 안정화의 수단은 단일하지 않다. 금리, 외환시장 개입, 재정정책, 거시건전성 규제는 각각 다른 경로로 작동한다. 문제는 이 수단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다. 통화정책은 긴축을 말하는데 재정은 확장을 선택할 경우
시장은 메시지의 불일치를 먼저 가격에 반영한다. 이때 환율은 정책 조합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또 하나의 변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시장은 완벽한 결과보다 일관된 설명을 요구한다.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험 요인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높이는 경우도 많다. 불확실성을 숨길수록 환율은 그 공백을 변동성으로 채운다. 환율 1, 500원의 경고가 주는 또 다른 의미는 선택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점이다.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혼란의 크기는 관리할 수 있다. 그 차이는 정책의 방향과 타이밍, 그리고 신뢰의 축적에 달려있다. 시장은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가정한다.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가능성만으로 가격은 움직인다.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일 때 기업과 금융기관은 보수적인 기준을 채택하고 이는 경제 전반의 속도를 늦춘다. 신용은 남아있지만 사용되지 않고 투자는 계획에서 대기로 전환된다. 이 정체의 시간은 통계보다 체감으로 더 길게 느껴진다. 특히 금융기관의 행동 변화는 중요하다. 대출 심사가 강화되고 위험 가중치가 조정되며 동일한 경제 환경에서도 자금 접근성은 급격히 달라진다. 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먼저 전달된다. 환율 불안은 이렇게 금융의 문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실물 경제를 압박한다. 이 과정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의 관리가 중요해진다.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확산되면 실제 물가 상승은 더 빠르게 현실이 된다. 임금 협상, 가격 결정, 투자 판단이 모두 그 기대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환율은 이 기대 형성의 출발점 중 하나다. 환율 1 500원의 경고는 시장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되돌리는 힘은 단기 개입이 아니라 기대를 바꿀 수 있는 신뢰의 축적이다. 그 신뢰가 형성되기 전까지 경제는 속도를 줄인 채 균형을 찾으려 한다. 환율 변동이 길어질수록 경제 주체들의 행동은 방어적으로 굳어진다. 기업은 환위험 관리 비용을 늘리고 가격 책정에 보수적인 프리미엄을 얻는다. 이는 경쟁력의 문제로 이어진다.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피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점유율과 혁신 투자가 줄어든다. 환율 리스크가 상수로 인식되는 순간 성장의 문턱은 높아진다. 가계 역시 선택을 바꾼다. 소비는 미루고 저축은 늘리며 위험 자산 회피 성향이 강화된다. 그러나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의 저축은 실질 구매력을 지키기 어렵고 소비 위축은 경기 둔화를 심화시킨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집단적으로는 경기 하강을 가속하는 역설이 나타난다. 이때 중요한 변수는 기대의 전환이다.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되면 행동은 빠르게 달라진다. 반대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작은 충격도 과잉 반응으로 증폭된다. 정책의 신뢰, 데이터의 일관성, 예측 가능한 경로 제시는 이 기대를 바꾸는 핵심 도구다. 환율 1 500원의 경고는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 이미 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 관건은 이 방어적 균형을 안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얼마나 빠르게 마련하느냐다. 장기적 관점에서 환율 문제는 결국 성장 모델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외부 자본과 수출에 대한 의존이 높을수록 환율은 민감해지고 글로벌 충격은 더 직접적으로 전달된다. 이는 한국 경제가 오랜 기간 활용해온 전략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모델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완충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경제는 분절되고 있고 공급망은 정치와 안보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환경에서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보다 안정성과 신뢰가 더 큰 가치를 갖는다. 환율이 흔들릴 때마다 비용 구조가 급변하는 경제는 기업에게 예측 불가능한 공간이 된다. 투자 결정은 미뤄지고 장기 전략은 보수적으로 변한다. 이 때문에 환율 안정은 단기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성장 구조의 부산물이어야 한다. 생산성 향상, 기술 경쟁력, 내수 기반 강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 경로 외에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없다. 시장은 이런 방향성을 읽을 때 통화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바꾼다. 환율 1 500원의 경고는 성장의 속도를 묻기보다 방향을 묻는다.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다음 충격을 견딜 것인가의 문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질수록 환율의 불안은 점차 힘을 잃게 된다. 이제 환율을 단순한 시장 변수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그것은 경제의 여러 층위가 만나는 교차점이기 때문이다. 통화 정책, 재정 선택, 산업 구조, 인구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까지 모두 환율이라는 하나의 숫자에 응축된다. 그래서 환율의 움직임은 종종 과잉 반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적된 현실을 압축해 보여주는 결과에 가깝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경보에 익숙해지지 않는 태도다. 환율이 높은 수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는 이를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이려는 유혹에 빠진다.
그러나 불안정한 균형은 안정이 아니다. 그 상태에 적응할수록 충격에 대한 회복력은 오히려 약해진다. 위기는 익숙함 속에서 더 큰 비용을 남긴다. 정책과 시장, 그리고 개인이 동시에 경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느 한쪽의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환율이 보내는 신호를 읽고 그 신호가 가리키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지 않을 때만 조정의 고통은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문다. 환율 500원의 경고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아직 선택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마지막 신호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이 경고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 것인가? 환율은 스스로 무언가를 바꾸지 않는다. 그것은 변화의 결과를 비출 뿐이다. 숫자를 붙잡고 논쟁하는 동안에도 경제의 방향은 조용히 결정된다. 선택은 늘 환율 이전에 이루어진다. 환율 500원이라는 수치는 불안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판단의 기준점이기도 하다. 이 수준에서 공포에 휩싸이느냐, 아니면 구조를 점검하고 조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비용은 달라진다. 위기는 언제나 미래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응은 현재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경제는 결국 사람들의 결정이 쌓여 만들어진다. 가계의 소비와 저축, 기업의 투자와 고용, 정부의 정책 선택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환율의 변동성은 완화된다. 반대로 각자가 다른 신호를 읽고 움직이면 불안은 숫자보다 빠르게 확산된다. 이 다큐멘터리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환율 500원의 경고는 붕괴의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다. 문제를 직시하고 구조를 바꾸며 신뢰를 다시 쌓을 시간은 남아있다. 다만 그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환율의 경고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것이 미래를 결정짓는 마지막 변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것은 환율 이후에 나타나는 선택들이다. 위기를 관리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차이는 대개 이 지점에서 갈렸다. 같은 충격을 맞아도 어떤 사회는 질서를 유지했고 어떤 사회는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그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대응의 축적에서 나왔다. 시장 안정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신뢰는 반복된 행동의 결과다. 정책의 일관성, 데이터의 투명성, 그리고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하는 태도가 쌓일 때 비로소 환율의 변동성은 낮아진다. 외환시장은 이 과정을 가장 빠르게 평가하는 공간이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검증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급격한 처방은 일시적인 안정을 줄 수 있지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불안은 다시 돌아온다. 환율 방어의 목적은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데 있다. 경제가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에 가까워질수록 환율은 더 이상 위기의 상징이 되지 않는다. 환율 500원의 경고는 경제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신호다. 그 시험은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음 질문의 난이도는 분명히 달라진다. 앞으로의 경로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환율은 항상 가능성의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 안정으로 향하는 경로와 불안이 고착되는 경로는 동시에 열려 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는 단기 이벤트보다 누적된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시장은 이미 방향을 재촉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환율 안정의 조건은 복합적이다. 글로벌 금융 환경의 완화, 수출과 내수의 균형 회복, 그리고 부채 구조의 점진적 개선이 맞물려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환율 문제는 늘 어렵다. 단순한 해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잡하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이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기대의 관리다. 환율이 더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굳어질수록 그 믿음은 실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반대로 안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축적되면 시장의 반응은 빠르게 달라진다. 기대는 숫자보다 빠르게 전염되고 숫자보다 늦게 돌아선다. 환율 500원의 경고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한 장면이다. 이 장면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다음 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개인의 시선으로 다시 돌아오면 환율의 변화는 추상적인 경제 뉴스가 아니라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변수다. 장바구니 물가, 대출이자, 보험료와 통신비 같은 고정 지출까지 환율의 그림자는 길게 들이운다. 환율이 불안정할수록 계획은 짧아지고 선택은 보수적으로 변한다. 이는 개인의 합리성이 아니라 환경의 제약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보의 질이다. 과장된 전망과 단편적인 수치에 휘둘릴수록 판단은 흔들린다. 환율, 금리, 물가를 따로 보지 않고 연결해 이해할 때 비로소 방향이 보인다. 예를 들어 환율 상승이 금리 유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소비와 부채 관리의 우선순위는 달라져야 한다. 개인의 전략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에서 완성된다.
또 하나의 요소는 시간이다.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속도로 오지 않는다. 여유가 있는 시기에 구조를 점검하고 선택지를 늘려두는 것만으로도 충격의 크기는 달라진다. 이는 투자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설계의 문제다. 환율 1,500원의 경고는 개인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지금의 선택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순간 불안은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이동한다. 환율의 경고가 실제 위기로 이어질지 아니면 관리 가능한 조정으로 마무리될지는 몇 가지 분기점에 달려있다. 글로벌 금융 여건이 완화되고 국내 물가와 금리가 안정되며 자본 유출 압력이 줄어드는 경로다. 이 경우 환율은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고 경제는 낮은 속도지만 균형을 회복한다. 조정의 고통은 남지만 시스템은 유지된다.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외부 충격이 겹치며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될 경우 환율 불안은 장기화된다. 이때 환율은 더 이상 신호가 아니라 제약이 된다. 선택의 폭은 줄어들고 대응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위기는 사건이 아니라 상태가 된다. 중요한 점은 이 두 경로 사이에 넓은 회색 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경제는 극단이 아니라 그 중간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의 환율 1,500원은 결론이 아니라 방향을 가르는 지점이다. 아직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 경제가 선택해야 할 것은 단기 처방의 속도가 아니라 중장기 구조의 방향이다. 환율을 방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환율에 덜 흔들리는 경제를 만드는 일이다. 생산성, 산업 경쟁력, 재정 신뢰, 금융 안정성은 느리게 움직이지만 한 번 쌓이면 가장 강력한 방파제가 된다. 이 과정에서 고통 없는 해법은 없다. 조정은 필연적이고 비용은 현실적이다. 그러나 관리된 조정과 무질서한 붕괴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사전에 축적된 신뢰와 일관된 선택이다. 환율은 그 결과를 가장 먼저 보여줄 뿐이다. 경제는 언제나 다음 국면을 향해 움직인다. 문제는 그 국면이 회복의 시작인지 더 깊은 조정의 입구인지를 지금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율은 그 결정을 재촉하는 시계다. 환율 1. 500원의 경고는 공포를 위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경제를 만들고 있는지 되돌아보라는 질문이다. 숫자는 차갑지만 그 의미는 인간의 선택으로 채워진다. 가게, 기업, 정부, 그리고 시장이 같은 현실을 인식할 때 변동성은 줄어든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려는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하다.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고 단정할 필요도 아무 일 없을 것이라 믿을 이유도 없다. 중요한 것은 경고를 읽고 구조를 점검하며 선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환율 1,500원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지점이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